날 밝으면 일어나고 밤 되면 자고 그러고 낮에 조금 1시간씩 걷기 운동하고 그냥 살아요 이러고 아무 재미없이. 돌볼 사람도 없는데 죽지도 않고 치매나 걸리고 75이 되고 80이 되고 그렇게 살면은 이게 안 되니까. 직장 다니실 때는 좀 활기가 있었는데 우울해진 거 같고 맨날 텔레비만 보고 있으니까. 나가면 돈 들어간 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지. 뭐 날도 춥고. 되게 술을 많이 드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아유 아직 끝까지는 괜찮아. 이정옥 씨는 아직 괜찮을 수도 있지만 다른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은 어떨까요? 2024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엌에 나갔는데 뭐를 하러 나왔는지 생각이 안 나고 몰라서 다시 방에 돌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맨날 전화 보고 텔레비 보고 젊었을 때는 어디 잘 갔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가기 싫더라고. 여러분은 건강한 노년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에서 바닥을 칠 가능성이 크다. 생로병사 제작진이 묻고 대한노인병학회 소속 의사 170명이 답한 성공 노화의 방법. 그들이 65세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5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내 몸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관점에서 젊었을 때랑은 좀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정도의 삶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느냐는 건 그때의 올바른 점검과 전환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 노화, 65세를 주목하라. 흔히 65세 전후를 생애 전환기라고 말합니다. 중년에서 노년기로 돌입하면 건강관리에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후기 노년기인 75세 이후의 여생을 두 발로 걸어 다니느냐 아니면 침상에서 보내느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8년생으로 대표되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바로 이 생애 전환기에 들어섰습니다. 이 세대의 건강은 향후 요양돌봄 요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와 연관되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대한노인병학회에 소속된 의사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해 65세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170명의 회원들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럼 첫 번째,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질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치매를 꼽았습니다. 2위는 뇌혈관 질환, 3위는 당뇨병이 차지했는데요.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치매가 1위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일 충격이 큰 게 뭘까? 개인적으로 치료 비용도 높고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사회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것 봤더니 치매가 1위로 올라서는 거죠.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혼자 집에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밖에 나와서 외출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치매가 생기면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치매가 현재 노인들 대상으로는 제일 피해야 될 질병이고 가장 위험한 병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작년 초부터 부쩍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박명삼 씨. 뭐든 자꾸 적어보는 건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잊어먹으니까. 잊어먹지 말라고. 나중에 보면 또 생각나고 그러라고. 한 달 이거 옷 찾으러 가야 된다고 이거 잊어먹을까 봐. 이거 새로 네가 안 찾아왔어요 아직까지. 이런 거는 집안 곳곳에는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적어서 붙여놨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힘든 상황.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화장실 가면 거기다 핸드폰을 놔두고 모르고 몇 바퀴 돌다가 가보면 없어요. 그런 경우를 한 두세 달 만에 한 2번 겪었어요. 부엌에 나갔는데 뭐를 하러 나왔는지 생각이 안 나고 몰라서 다시 방에 돌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시장에 뭐 사러 갔는데 내가 시장에 무를 사러 왔는지 된장을 사러 왔는지 아니면 뭐 약을 사러 왔는지 뭐 하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 18년 전 택시 운전을 하다 큰 사고를 당한 이후 가족과 직장을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여태껏 통증 때문에 매일 찜질을 해야 할 만큼 교통사고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요즘은 치매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돌볼 사람도 없는데 죽지도 않고 치매나 걸리고 75이 되고 80이 되고 그렇게 살면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빨리 이런 이상한 현상이 있으면 빨리 약을 먹고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죠. 박명삼 씨의 증상은 치매일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검사와 혈액 검사, 그리고 신경 심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기는 좀 검은 틈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예? 네. 이게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조금씩 위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쪽의 위축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이 전두엽 쪽에 앞쪽 뇌의 위축이 조금 보이고요. 저런 것들이 심해지면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저거는 연세에 비해서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세요. 전혀. 예. 신경 심리 검사 결과 붉은색이 정상 범위를 나타내는데 박명삼 씨의 경우 전두엽 기능과 기억력이 정상에 못 미쳐 경도 인지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라는 게 뭐냐 하면 환자분이 인지 기능이 기억력이 떨어졌다 그럴 수도 있고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의 인지 기능이 예전 같지가 않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도인지장애가 중요한 이유는 이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원인을 잘 캐치를 해서 그 원인을 교정할 수 있다면 치매로 진행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도 있고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많이 먹고 있는 뇌기능 개선제는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이 치매 예방약 먹으면 치매 안 걸리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의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혈관성 인지 저하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연구 결과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어떤 연구에서도 뇌기능 개선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 어떤 병이 치매로 진행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정상 인지를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다른 이상이 전혀 없는 분들은 절대로 드실 필요는 없는 약입니다. 중요한 거는 기억력이 떨어졌잖아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기록하는 습관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등의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생선도 좀 자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한치매협회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금주, 사회활동 등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할 수칙들의 앞글자를 따서 일명 진인사 대천명 실천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엇보다 조기 검진은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역에서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가면 60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인지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검진을 통해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은 1년에 한 번씩 꼭 60세 이상이라면 조기 검진은 1년에 한 번씩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잠깐만 끼고 가? 요즘 들어 아내가 출근할 때면 괜히 눈치가 보인다는 이점옥 씨. 갔다 와. 평생 시설관리사로 현장을 지키다 퇴직한 지 6개월. 아직은 몇 년 더 일하고 싶지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재취업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이건 뭐예요? 실내 온도계요. 아, 그럼 집 온도가 17도인 거예요? 네. 애끼야지. 늙으면 수입보다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리조트. 수입이 줄다 보니 운동을 배우는 등의 새로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선뜻 결심이 서질 않습니다. 직장 다니실 때는 좀 활기가 있었는데 우울해진 거 같고 맨날 텔레비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보기가 안 좋죠. 나가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니까. 아, 나가면 돈 들어간 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지. 뭐 날도 춥고. 며칠 전에 선진이라고. 은퇴 후 유일한 바깥 활동은 선배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것. 먼저 생애 전환기에 들어선 선배들도 은퇴 후의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날 밝으면 일어나고 밤 되면 자고 그리고 낮에 조금 1시간씩 걷기 운동하고 그냥 살아요 이러고 아무 재미없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움직이시는데 나는 10분만 돌아다니기도 없다. 왜? 술을 먹으니까 활력이 잘 돼.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아유, 아직까지는 괜찮아. 이점옥 씨는 아직 괜찮을 수도 있지만 다른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은 어떨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노인의 절반 이상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 관절염 등의 3가지 질병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도 65세 이상이 전 연령층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안타까운 경우가 불가피하게 24시간 간병인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지금 현재 물가로 한 달에 한 5,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유동자산이 한 20억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미래를 위한 자산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경제적 자산만 우리가 굉장히 걱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자산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특별한 질병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 성공 노화를 위해서 예방에 가장 신경 써야 할 질병은 무엇일까? 대한노인병학회 소속 의사들은 근감소증이 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질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복지관 탁구실이 노인들로 가득 찹니다. 이규식 씨도 탁구의 매력에 빠져 10년간 매일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탁구공을 떨어뜨렸을 때 주술려고 하면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요. 중심을 못 잡고. 그래서 옆 사람하고 부딪힐까 봐도 조심스럽고. 나 옛날에는 잘 쳤는데 지금은 옛날만큼 안 나오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우울하다 그럴까. 대학에서 유도를 전공한 뒤 체육교사로 평생을 근무한 이규식 씨는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던 운동 마니아였습니다. 그러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한 건 3년 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몸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55kg였었는데요. 차츰차츰 빠지는 거는 인식을 못했고요. 올해는 딱 보니까 42kg까지 줄어들면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죽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규식 씨보다 5살이 많은 동료와 체격을 비교해봤는데요. 한눈에도 근육량 차이가 보입니다. 근육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운동을 하루에 2만 보씩 걷습니다. 아침에 호수공원 한 바퀴 돌고 또 바이킹 한 1시간 동안 타고 계속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마라톤도 42.19km를 5번 뛰었거든요. 부러워요. 흔히 근육량은 성인이 되면 해마다 1, 2%씩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80세가 되면 30세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때문에 노년기에는 더욱더 근육 관리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급격하게 살이 빠진 이규식 씨의 근육 상태는 어떨까? 글씨가 잘 안 보이면 먼저 근감소증 자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근감소증 자가 진단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근력, 걷기 능력, 의자에서 일어나기와 계단 오르기 능력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1년간 낙상의 빈도를 표시하게 되는데 각 문항을 합침 점수가 4점이 넘으면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근력과 골격근량, 보행 속도 등을 측정하는 정밀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사 결과 이규식 씨는 손으로 쥐는 힘인 악력과 몸 전체의 근육량, 그리고 보행 속도가 정상치에 미치지 못해 근감소증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근감소증이 생기시는 원인이 아마 식습관하고 관계된 영양 공급이 좀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병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걸리실 때 증상이 심할 때는 죽만 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총 칼로리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죽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별로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복합이 돼서 지금 발생을 하신 것 같아요. 조사에 따르면 충분히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율이 과거보다 무려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애전환기쯤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의 체질이 어떻게 바뀌냐면 고기가 일단 안 땡깁니다. 식욕이 떨어지고요. 고기를 씹기도 불편하고 고기를 먹으면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고기를 드셔야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내가 소식하고 이렇게 드시는 게 편한 거죠. 하루에 1,500에서 2,000칼로리 정도를 드셔야 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을 충분히 좀 드시고요. 그 이야기는 김치에 그냥 밥만 드시지 마시고 고기도 드시고 채소 이런 것들도 잘 드셔야 될 거고요. 골고루 그리고 적당한 양을 하루 3끼 꼭 챙겨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새해를 맞아서 올해 이것만은 꼭 해보겠다 계획 세운 분들 많을 텐데요. 아직까지 실천 잘하고 계시나요? 노년을 위협하는 질병들은 평소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대한노인병학회 소속 의사들에게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흡연이나 불균형한 식단보다 의사들이 당장 끊어야 할 나쁜 습관으로 선택한 건 이런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는 등의 저신체 활동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생로병사의 비밀을 시청하고 계십니까?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 위에서 보내는 윤정혜 씨.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몇 편을 보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그나마 간혹 있던 모임도 아예 잡질 않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몸을 가만 안 놔두고 엄청 했거든요. 산에도 잘 다니고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찜박질도 많이 하고 배드민턴도 많이 치고 엄청 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어느 순간에 그냥 안 해지더라고요. 그냥. 윤정혜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청소나 설거지 등 간단한 집안일을 할 때뿐입니다. 과자도 먹어야지. 이번엔 아이의 군것질거리를 챙겨 소파로 향합니다. 거의 온종일 소파에서 벗어나지 않는 윤정혜 씨. 과연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걷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만보기로 윤정혜 씨의 활동량을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후 반나절 정도 관찰했는데요. 관찰 결과 주방과 화장실을 잠깐 오갈 때를 제외하곤 대부분 시간을 소파 위에서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정혜 씨는 과연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요? 반나절 동안의 걸음 수는 겨우 365보. 많이 나가지겠지요. 신체 활동이 거의 없다 보니 살이 찌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150cm 키에 몸무게는 70.8kg. 복부 비만도 심각합니다. 정상이려면은 한 57kg 정도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가요. 지금 한 13kg 정도. 장에다가 현재 윤정혜 씨는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당약,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노인의 이동성과 사망률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침실에서부터 도시 외곽까지 구역을 나눠 노인의 이동성을 관찰한 결과 이동 범위를 조금만 확대해도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으니까 할 일도 없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만사 귀찮기도 하고 소파에 맨날 들어누워서 쉬고 있는 것. 이게 몸은 편할지 모르나 그 사이에 근육이나 뼈는 점점 위축이 되고 혈액순환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강노화, 성공노화를 방해하는 그런 질병들이 몸속에서 훨씬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 65세가 됐다, 노년기에 접어들어섰다 그러면 제발 버려라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은 하면 안 된다. 들어누워 있지 말아라. 소파에 앉아 있지 말아라. 음악에 맞춰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아쿠아로빅 수업이 한창입니다. 한쪽에선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노련하게 물살을 가르는데 얼핏 봐도 1, 2년 운동한 실력이 아닙니다. 80세 이하는 없어요. 전부 다 80세 이상이야. 아주 좋아요. 친구도 사귀고 또 깨끗하게 씻고 또 왔다 갔다 걸어가고 걸어오고 건강에 아주 도움이 돼. 수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5년. 수영하니까 어디가 좋으세요, 수영이? 건강이. 이 나이 먹도록 뭐 병 없으니까 건강한 거지. 첫째도 꼭 관절이 안 아파. 물에서 하니까 하는 게 물이 가는 게 관절이 좋지. 수영이 건강이 최고야. 수영은 노인에게 좋은 대표적인 전신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5세 이후 운동을 시작한다면 걷기 외에 어떤 운동을 추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5위 스쿼트, 4위 실내 자전거 타기를 추천했으며 같은 비율로 수영과 맨손 체조 그리고 계단 오르기가 노년기에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선택됐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계단 오르기 위해서는 3가지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방을 주시하고요. 어떤 분들은 계단을 오르다 보면 이렇게 숙이고 올라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방을 주시하고 어깨, 등, 허리를 곧게 이렇게 펴준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발을 디딜 때는 발 뒤꿈치부터 디딘 후 발바닥 전체로 일어서는 느낌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오를 때의 발 모양은 11자 혹은 약간 바깥을 향하도록 합니다. 쉽고 안전하게 근육을 단련시키기에는 맨몸 운동이 좋습니다. 먼저 올바르게 걷기. 가슴을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운 후 시선은 전방을 주시하고 걷습니다. 걸을 때 발은 반드시 발 뒤꿈치부터 지면에 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다리 높이 들기. 다리 높이 들기는 한쪽 다리를 90도로 들고 버티는 운동으로 몸통 근육과 균형 감각을 기르기 좋은 운동입니다. 허리와 허벅지, 대퇴와 종아리가 각각 90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는 스쿼트는 허리에 부담을 줄이면서 무릎에 도움이 되는 전신 운동입니다.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면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구부립니다. 허리가 아프다면 다리를 좀 더 많이 벌리고 발끝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면 좋습니다. 이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고 곧게 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뒤로 하는 런지는 곧게 선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빼며 무릎을 구부리는 운동으로 하체 근육을 단련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 들기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 뒤꿈치를 최대한 끝까지 올려 버틴 후 서서히 내려놓습니다. 이때 등과 허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소속 의사들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한 가지만 복용한다면 무엇을 권하겠냐는 질문에 종합 비타민을 가장 많이 추천했고 다음으로 비타민 D를 꼽았습니다. 주목할 건 먹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전체에서 10%를 넘게 차지했다는 건데요. 일식 오찬 정도 밥하고 반찬 한 너댓 가지 하고 단백질도 들어있고 그런 식사를 골고루 세 끼를 잘 먹어요 라고 답을 한다면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은 드실 필요 없습니다가 답입니다. 이건 건강식품이니까 약이 아니니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간이든 콩팥이든 노화에 따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이 쉽게 처리가 되지 못해서 쌓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약물 부작용이 있죠. (2년) 전 전선용 씨는 2달 동안 3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건강이 나빴습니다. 운동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심해지면서 많은 약을 먹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여기에 처방받은 전립선 약도 전선용 씨가 감당하기엔 그 용량이 높아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는 여기 올라서서 어지럽고 힘이 들어 안 돼요. 지금은 뭐 어지럽지도 안 하고 아주 좋아요. 2년 전과 지금의 가장 큰 변화는 먹는 약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양쪽 무릎이 아파서 동네 병원에
진찰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너무 아파가지고 자꾸 약 숫자가 늘고 자꾸 먹다 보니까 최대 12개까지 하루에 약을 그리 많이 먹었는데 약에 취하니까 피곤하고 힘이 없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힘이 생기고 그때는 뭐 당뇨도 높아 이래가지고 혈당이 높아가지고 손을 쥐도 힘이 없고 그런데 요새는 깍지도 뭐 아주 그냥 힘들고. 당뇨약을 계속 먹어도 170에서 좀처럼 내려올 줄 몰랐던 혈당 수치도 이제는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146. 아침에 139인데 지가 시장해가지고 귤을 하나 먹었어요. 먹으면 또 틀려요. 숨겨진 우울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우울증 때문에 만성 통증이 생기고 그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통제의 사용량이 점점 늘어났던 것인데요. 어르신께서 드셨던 이 진통제는 사실은 잠재적 노인 부적절 약물이라고 하는 어르신들에서는 의식 혼탁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를 만들 수 있는 약이기도 해요. 제일 시급했던 거는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을 빨리빨리 줄여내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고 당시 전선영 씨에게는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들이 처방되면서 부작용을 낳았고 그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또 다른 약물이 처방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근이완제, 마약성 진통제 대부분 의식을 떨어뜨리거나 환자분이 깔아지게, 어르신들이 깔아지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만 추가가 되는데도 환자분들이 치매 환자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뇌영양제나 이런 또는 전문 치매 약물이 또 추가가 되기도 해요. 사실 약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인데 또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약이 추가가 되고 그런 것들이 부작용에 부작용을 또 만들면서 결국에는 식사 못 하시고 근육 빠지고 노쇠가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침상을 향해서 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약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새로운 약을 처방받는 이른바 처방연쇄로 2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한 고령자는 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25종 이상을 먹는 초고위험 복용자의 경우엔 하루 33.8개 약을 먹었는데 1년치를 계산해보면 12,329개. 이는 1리터 페트병 13개 분량에 이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노쇠하지 않다고 하면 젊은 성인의 준한 치료를 받으셔도 되지만 10개 이상의 약을 드시면서 질병, 만성질환이 3개 이상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특히 예를 들어서 근육이 빠지는 것 같고 식욕이 떨어지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체중이 점점 빨리 빠지는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약이 점점 는다. 원인이 혹시 약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검토가 한번 필요합니다. 약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고 자꾸 늘리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 건강을 관리해주는 의사를 한 명 주치의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어떤 다른 의사가 생겼다고 다른 사람을 마구 찾아다니다 보면 그분은 그 시점부터 당신이 이런 증상이 생겼군요. 이 약을 드셔야 되겠어요. 라고 그냥 쉽게 그 증상과 질병 하나만 보고 약을 추가하거나 치료할 가능성이 커서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노년기에는 노인 주치의 한 명을 반드시 모시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분과 항상 상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 이 죽음에 대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은 지난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성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65세라는 생애 전환기가 남은 생이 좀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